호우경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최대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역대급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해대책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비상 2단계 어떤 때 발령이 되나요? 재해대책 비상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3단계를 적용하고요. 그다음 1, 2단계는 그중에서 우리가 예비특보가 발생됐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됐을 때 판단하는 게 2단계고요. 특히 달라지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규모들이 달라집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재난을 일어나기 전에 상황 판단 회의라는 걸 지자체 단체장이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2단계라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재민들도 속출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또 태풍 장미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서요.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물과 관련된 재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을에 태풍이 오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지금처럼 장마가 이어진 상황에서 태풍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0년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강 본류가 범람해서 일산 제방이 터지고 저희들이 굉장한 피해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큰 비가 그치고 태풍이 동시에 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더블 피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도 저희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우도 500mm 정도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500mm라는 강수가 굉장히 큰 강수입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호남 지역에서 500mm가 오고 나니까 전체 지역이 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한강유역에서도 가장 큰 비가 왔던 1925년 대홍수 때도 500~600mm 정도가 왔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만일 예보대로 그런 비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태풍이 오다 보니까 바람이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지금 산사태가 가장 위험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사태는 이제 어떤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시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면서 산사태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유독 이번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비가 온 상황을 봐서는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다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한 지역은 산 주변에 있는 인가라든가 펜션 그리고 도로 뭐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 산들에서 식재를 보면은 화렵수보다는 침엽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좀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아마 경사가 30도 이상 이어진 곳이라든가 물이 지금 예상보다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에서 실제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앞서 말씀하신 뭐 가평의 펜션이라던가 이런 곳이 다 산사태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렇게 산사태가 실제로 취약한 지역이 그런데 이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가 컸던 걸까요? 아마 그 산사태 재 지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위험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런 전국 단위의 지도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GIS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산 위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전국 단위의 지도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형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강우입니다. 근데 강우가 우리가
흔히 알 때 보면은 지역적으로 어느 뭐 경기도에 뭐 아니면은 안성시에 뭐 500mm, 뭐 300mm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국지적인 비에 의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5등급이라도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를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 산사태를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산사태를 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강우가 사실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올지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보 어느 저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중부 지역 전체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다 그러면 대피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잠을 주무실 때는 친척 집이라든가 아니면 대피소에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권고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네. 권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을 지키시려고 이동을 안 하시는데요. 대피령이 내리신 곳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권고가 있으신 지역도 가능하면 향후 한 이틀 정도는 친척 집이나 산사태가 발생되기 쉬운 지역을 좀 벗어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서는 섬진강 일부 제방이 무너지면서 또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침수 시에 고립이 될 때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고립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도로가 서서히 침수돼서 이제 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제 이제 섬진강 사례처럼 제방이 붕괴돼서 일시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침수되는 경우는 본인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는 크게 물도 서서히 좀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섬진강 사례처럼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가급적으로 안전한 장소,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의 2층이나 옥상 이런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19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부서 전화가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해 보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셨다가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짚어봤지만 또 우려되는 점이 이 태풍이 오고 있다는 점.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만조 시기와 태풍이 겹칠 경우에 더 심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의 경로가 아마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강원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미 피해가 났거나 아니면은 수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조와 겹치게 되면 좀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 지역이 지금 큰 우려가 되는데요. 부산 지역의 만조 시기는 대부분 한 12시에서 그러니까 정오, 자정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섬진강 지역도 11시에서 낮 11시 그리고 저녁 11시 정도가 만조 시기가 되거든요. 이때 큰 비가 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태풍이 오면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013 헥토파스칼을 평기압이라고 치면 한 20-30cm 정도 물이 저기압이니까 바닷물이 상승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물들이 이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부산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도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났는데 예. 좀 예방 방법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하천을 관리하는 이제 홍수 관리자 입장에서는 만조 시기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는 9시 그리고 저녁 9시 정도가 만조 시기거든요. 그럼 저기 9시에 맞춰서 가급적으로 물을 이제 댐들에서 방류를 통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빨리 방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과학적인 재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녁 9시 부근에 많은 비가 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천의 수위는 상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시는 부산 지역 지하차도 이 48곳 가운데
이 절반이 넘는 곳이 침수 우려가 있다면서 스마트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 구축한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명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잘 모르는데 잠깐 알아보니까 스마트라는 게 결국은 수위계를 설치해서 전광판 등을 통해 가지고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결국 우리의 대부분 지하차도들이 배전판, 전기시설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수가 되면 작동을 못하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배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하차도 위쪽에다가 설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천장이나 전기 침수가 되더라도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시설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행정적으로도 보면 이게 도로에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행정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자체 자치단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이런 그 부서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꼭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도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이런 땅 꺼짐 현상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은 싱크홀이라고도 하지만 싱크홀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포트홀이 맞고요. 땅 꺼짐 현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토립자들을 같이 끌고 나옵니다. 우리가 신체로 보면 쉽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 골다공증 그런 거죠. 뭔가 빠져나가면서 그 구조물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이 토립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인데요. 이것들을 사실은 이제 평상시 같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안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평상시에 흙탕물이 나오는 구간,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토립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거의 인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급류가 있거나 위험한 지역들은 우리가 운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수위가 내려갈 때 포트홀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방에서 토립자가 빠지면서 네. 제방이 굉장히 약해져서 오히려 물이 수위가 상승할 때보다 수위가 하강할 때 제방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제방에 차량을 진입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렇게 포트홀에 빠졌을 경우 좀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포트홀에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당황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더 이상의 치마가 일어나지 않을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이상 치마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신고하셔서 구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